네, 갈수록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과거 군에서 북측의 정보 분석 업무를 주로 했던 북한 정보 전문가 김남부 예비역 해군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에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비확산 센터 소장이죠.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이제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로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파키스탄 핵실험 좀 생각납니다. 지금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 핵실험이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탄이든지 뭐 이런 유의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런 내용의 그런 글을 기고를 했는데 이 가능성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먼저 홍 박사님.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핵실험하면 뭐 아주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기왕이 제재받을 거 한 번에 여러 개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그랬듯이 서너 번의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 핵실험이라고 각오하에 네. 핵실전 능력 보유로 간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다른 뭐 수소폭탄이나 뭐 증폭 핵분열탄 이런 거는 아마 북한의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 됐을지 그거 여부를 잘 모르고 네. 또 하나 더 아주 위험한 거는 미사일에 아예 탑재해서 쏴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려서 폭발시킨 이거는 정말 주변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한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북한은 각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연속적으로 몇 개의 실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크고 1, 2차 핵실험은 이제 플루토늄 방식으로 했지만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하지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우라늄 탄을 실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대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이번에 이제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앞에서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우라늄탄이라든지 이중 중에 다른 수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 살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 북한 핵실험장이 풍계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풍계리의 갱도가 뭐 남쪽 갱도, 서쪽 갱도, 이제 갱도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갱도에서 일단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갱도 한 곳에서 여러 개 핵실험을 실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갱도를 몇 개 더 파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단 뭐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미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미 두 개는 이미 마련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준비는 항상 돼 있다. 네. 그러나 핵실험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케이블을 깔고 관측하는 거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하느냐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뭐 갑자기 오늘 오후에 핵실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핵실험한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 과연 이들이 할 것이냐 이들이 지금 한다는 국방위원회나 최근에 지난 30일 날 외무성 성명을 보면 바로 핵실험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하고 그것도 뭐 북일 간에 회담하면서 얘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동해 쪽으로 노동이든 아니면 무수단이든 뭐 대포동이든 대포동은 사실 이 평안북도 아니면 함경북도 여기서 하는데 이걸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또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까지 지금 실험했는데 노동까지 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의장 구두 경고 성명 요게 나왔어요. 이거 아주 재질 낮은 건데 만약에 대포동 또 쏘면 당연히 안보리 자동 수집되고 트리거 조항이라서 자동 수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제재안이 나오면 본래 수수는 거기 제재안이 나오면 외무성 성명으로 그렇다면 우리 핵실험할지 모른다라고 하고 핵실험으로 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외무성 지난 30일 날 성명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그 외무성 성명인지 근데 그 외무성 성명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다양한 거리의 미사일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또 미국이 문제 삼으면 핵실험한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 실험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문제 삼으면 핵실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금 북한 도발
방법이라든지 어떤 류의 도발을 할지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요. 핵실험 관련된 내용 좀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풍계리의 갱도가 여러 개 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이미 뭐 모든 준비는 사실상 갖췄다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이 일단 그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지하 갱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뭐 계측 장비를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뭐 묻어놓고 나서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당장 한다면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대령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핵실험 준비는 완료돼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다목적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현재 풍계리 그 시험장은 수평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풍계리 핵시험장으로서 여러 가지 동시에 고폭 파급력을 가지고 핵실험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그러면 수직 갱도 시험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번에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수직 갱도를 팠는지 안 팠는지는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지금 그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 핵실험 하고 나면 나오는 그런 기체 같은 거를 저희가 그 포집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고농축 우라늄을 지난 3차 핵실험 때 사용했을 것인지 안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추정만 할 뿐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어떤 류의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번 핵실험은 아마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라고 네.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전폭 핵분열탄 핵실험에 대해서도 지난번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국회에서 발표를 한번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기술은 굉장히 50년대부터 쓰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그 안에다가 중수소, 삼중수소를 넣어서 폭발시키면 폭발력을 5배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양한 방식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핵 능력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히로시마, 네. 나카사키에 떨어진 거 정도까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요번에 만약 더 센 걸 하면 2배 내지 6배. 그러니까 요번에는 아주 좀 위력도 세고 네. 새로운 형태라서니까 단순한 위력이 아니라 형태를 뭐 계속 연속적으로 하든지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거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 뭐 지금 핵 능력이 갈수록 발전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미국이나 우리로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 핵탄두를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능력은 이미 보유했다고 다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핵탄두를 1톤 이하로 소형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 미 정보 당국과 미 국방성의 견해는 약간 좀 틀립니다. 네. 국무부의 견해는 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500km 이하의 소형 핵탄두를 성공했다고 이렇게 군사청문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이제 국무성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꺼리기 있기 때문에 네. 그 약간 의견 대립은 있습니다만 정보 당국자들은 가능성은 이미 개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 2톤이나 4톤 정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번에 4차 하면 1톤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큰데 과학기술자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는 분이 벌써 3차 핵실험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얘기한 게 3차 핵실험을 하면 핵탄두 소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소형화 가능한데 소형화라는 게 대개 1톤 이하예요. 지난번에 그 평양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쏴서 한 700km 날아간 노동미사일이 700km에서 1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톤 이하만 되면 노동미사일에 적재할 수 있는데 노동미사일이 한 150기에서 200기 벌써 배치했거든요. 지금 일본까지 방정해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4차 핵실험하면 노동미사일에 적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멀리 가는 지금 얘기한 대륙간 탄도탄은 대포동 2호라든지 KN-58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실을 수 있는 거고 노동 미사일까지도 근데 무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괌을 겨냥하는 게 3,000km. 근데 여기 노동부터는 다 실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소용하면 스쿼드에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북한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발전됐다는 거는 일단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4차 핵실험을 지금 미국 전문가 얘기처럼 동시다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한다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저희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그 상황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군요. 네. 일단 지난 3차 핵실험 때 북한 방송에서도 네. 이미 자기들은 소형화 핵실험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요. 북한 도발 시기와 관련된 얘기 아까 홍 박사님 네. 잠깐 하시다 마셨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이번 달에 한국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면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생일이고 25일 날은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정치 행사가 많고 거기다가 또 오바마 대통령 방한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그 도발 위협 수위들이 결국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잔인한 4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태양절뿐 아니라 그건 네. 15일이고요. 9일 날 최고인민회의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아마 상징적인 형식적인 국가 원수까지 맡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일 같은 거 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태양절, 그 다음에 25일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바로 부시가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이 네. 일본을 거쳐서 그렇죠. 한국으로 오는데, 네. 예, 어느 순간에 맞춰서 미사일이든 핵을 할지 그건 아직 모르는데, 지금 4월 전반이 굉장히 잔인한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지금 완전히 기로입니다. 네. 연평도 인근에 그 포격까지 하고 NLL 인근 포격도 했죠. 무인기도 발견됐죠. 지금 남은 거는 동해안에도 지금 해상 통행금지 항행금지 발표하고 일본한테도 또 우린 또 쏠 거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단거리로 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로 먼저 전 쏠 것 같아요. 또 다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안 쏠려면 우리하고 대화가 뭐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의사를 표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별로 지금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걸 막 욕해대고 막 그런 지경 아닙니까? 네. 지금 남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북한이 도발로 나가면 중국도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예방외교 차원에서 베이징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거 봅니다. 지금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초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그 삼지연 비행장에서 트랩에서 내리는 걸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보여줬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당일로도 갔다 올 수 있다. 1박 2일로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 바쁘시겠지만 날 좀 만나달라. 그 마지막 저는 어떤 그 중국에서의 이니시어티브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급진전되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한반도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지 거기가 변수가 아닐까 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는 기차로만 다녔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중국의 정상회담 하러 가면 기차 라인을 온통 통제해야 돼서 중국 당국 그리고 중국 시민들이 불편하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행기 또 나는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는 좀 더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 서해 오도나 전방 지역에서 국지적인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국지 도발 가능성은 이제 이미 그 해안포 사격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실제 북한이 왜 이번은 그 같은 걸 하느냐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 같은 것이 그 항모 전투단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한미연합군의 상륙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이제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는 해안포를 수백 발을 동원해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방어적인 훈련이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제
18일까지 항해 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일까지 항해 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죠. 18일 날 한미 연합 훈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까지 고려를 해서 항해 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동해에 를 통해서 또 노동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하나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주랑 백령도 지금 무인 항공기 때문에 많이 지금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가지고 뭐 이제 일단 뭐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서 우리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상공이 뚫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군 뭐 대응 능력, 뭐 대처 능력 좀 뭔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네. 지금 이 사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작년에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위협해 온 게 자기네들 무인기 개발했다 그러고 스트리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건데요. 네. 1980년대에 이미 개발한 건데 시리아 통해서 북한에 입수돼서 지난 2012년 태양절 때 공개까지 했어요. 갖고 네. 있다고. 이거의 능력을 보면요. 한 200km 이상 장착할 수 있고 200km 이상이니까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속 900km. 그래서 휴전선 통과해서 2분 40초 만에 청와대까지 온다. 네.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10대를 가지고 만약 오면 우리가 지금 그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레이더가 필요한데 서울 상공에서 만약 발견하면 우리가 대공포로 이제 도입해가지고 쏘면 3,500발까지 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유탄으로 서울 시민들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식별해서 전방에서 가격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이거 시급하게 사실 그 차세대 전투기만 살 게 아니라 이런 건 비용이 훨씬 덜 드는데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예비비라도 빨리 구입을 해서 전방에서 식별해서 전방에서 제어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발견한 그 무인기도 이게 요격해서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네. 시민들이 제보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의 주요 무기들 다 노출됐다라고 보고 주요 무기 같은 거는 좀 이전하고 그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령님께서는. 실제 우리가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출 때 이제 하이로 개념을 많이 복합해서 갖춰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군의 선호도를 보면 거의 첨단 무기 위주로 무기 체계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타격력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정보 감시 능력도 따라서 갖춰져야 되고 이미 북한이 우리 전방 지역의 배비 상태는 다 파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네. 되겠죠. 그래서 실제 북한이 또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만 우리 정찰이 대응해서 많이 하지만 은폐라든지 은폐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통한 작전 보안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대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전략 전술 개념과 예산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적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스트리커 같은 것은 이제 크기 때문에 레이더의 감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실제 소형 이번에 그 서울 상공에 나타난 같은 소형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동체 자체가 전파를 흡수하고 또 실제 작기 때문에 이게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채널에 가서도 인터뷰했지만 이번 사건은 제2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심각함을 고려해서 실제 전방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감시 방법도 하이로 개념으로 믹스를 해서 사람과 기계의 감시 이런 것도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대내외적 그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정부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